공항 터미널에서 3살배기 소년의 절규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가 아이의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작은 손이 공중에서 허우적댔어요. 저 멀리 6살 누나도 울부짖으며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잠시만 헤어지는 거야. 잠깐만이야. 잠깐만 떨어져 있는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남매는 그렇게 미국 대륙의 양 끝으로 찢겨졌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 맺은 약속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날 한겨울의 우주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가난과 침묵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며 한국을 떠났습니다. 길을 잃은 채 자란 그들은 마음속 빈자리를 안고 살아왔죠. 이제 어른이 된 입양아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기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잊힌 아이들의 귀향에 잠시만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기들의 뿌리를 찾아 한국을 찾아오는 많은 친구들에게 격려의 말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실화를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1986년 2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차가운 겨울바람이 활주로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비행기 계단을 내려오는 작은 손이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3살배기 한겨울의 손이었죠. 누나 여름이 동생의 손을 꼭 잡고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6살 누나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겨울아, 괜찮아, 누나가 있잖아. 여름은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무서웠습니다. 공항의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높은 천장,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 쏟아지는 환한 불빛. 겨울이 아는 영어 단어는 딱 2개였습니다. 노와 헬프. 고아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단어들이었죠.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낯선 부부가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웰컴 윈터 앤드 서머라고 적혀 있었어요. 양부모였습니다. 여자는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달려와 남매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마이 에인절츠. 겨울은 몸이 굳었습니다.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고 너무 세게 안아주는 힘에 숨이 막혔어요. 겨울은 누나의 옷자락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차 안에서 양부모는 계속 웃으며 뭔가를 말했지만 남매는 단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이 누나의 귀에 속삭였어요. 누나 무서워. 쉿, 조용히 해. 괜찮아. 여름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매일 밤 했던 약속이었죠. 우리 약속했잖아. 절대 떨어지지 않기로. 겨울은 작은 새끼손가락을 누나의 손가락에 걸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질 거라고 3살배기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3달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안에 고함 소리가 울렸습니다. 양부모가 싸우고 있었어요. 겨울은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날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더 날카로웠죠. 다음 날 아침 양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 사흘 뒤 낯선 여자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회복지사였어요. 양어머니는 남매를 거실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복지사가 뭔가를 설명했고 양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겨울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다만 누나가 자신의 손을 더 세게 쥐는 것만 느낄 수 있었습니다. You need to pack now.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짐을 싸라는 뜻이었죠. 하지만 남매에게 싸야 할 짐이 뭐가 있었을까요? 고아원에서 가져온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에 실리는 순간 겨울은 깨달았습니다. 또 버려지는 거라는 걸.
양어머니는 현관 앞에 서서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손 한 번 흔들지 않았습니다. 누나, 우리 어디가? 또 비행기 타? 응, 아마도. 여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겨울은 창밖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헬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공항 터미널. 복지사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한 명은 여름의 손을, 다른 한 명은 겨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겨울이 소리쳤습니다. 겨울아. 여름이 뒤를 돌아보며 복지사의 손을 뿌리치려 했어요. 하지만 어른의 힘은 너무 셌습니다. 노, 노. 겨울이 배운 단어를 외쳤습니다. 발버둥 치며 울부짖으며 누나에게 손을 뻗었죠. 하지만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잠깐만이야. 잠깐만 떨어져 있는 거야. 여름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6살 누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공항 경비가 나타났습니다. 겨울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경비는 아이를 들어 올려 강제로 데리고 갔어요. 겨울의 작은 손은 공중에서 허우적댔습니다. 누나, 누나. 복도 끝에서 여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죠.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밤 겨울은 낯선 위탁 가정의 낯선 침대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가방을 뒤적이다가 구겨진 손수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누나가 몰래 넣어둔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누나의 냄새가 배어있는 그 손수건. 겨울은 그걸 꽉 쥐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새끼손가락의 약속이 떠올랐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기로 한 그 약속. 누나. 어둠 속에서 3살 배기의 흐느낌만이 울렸습니다. 누나는 서부로, 겨울은 중부로. 남매는 그렇게 미국 대륙의 양끝으로 찢겨졌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증명할 방법도 찾을 수 있는 길도 없이. 그날 밤 한겨울의 우주는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일리노이주 작은 시골 마을. 바커 부부의 집 앞에는 이미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차가 도착하자 현관문이 활짝 열렸어요. 바커 부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아이들 9명이 일렬로 서 있었죠. 웰컴 윈터. 바커 부인이 겨울을 끌어안았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마을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이웃들이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외쳤죠. 겨울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낯선 얼굴들,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 쏟아지는 환호. 모든 게 너무 시끄러웠어요. 이 아이는 정말 불쌍한 환경에서 왔답니다.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커 부인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했어요. 한 여자는 눈물까지 닦아냈습니다. 파티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케이크가 나왔고 선물 상자들이 쌓였죠. 겨울은 구석에 앉아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배가 고팠지만 손을 뻗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손님들께 인사드려. 바커 부인의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9명의 아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생크 유포 커밍. 마치 연습한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마지막 손님이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바커 부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가.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즉시 움직였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지하실 계단을 내려갔죠. 겨울도 따라갔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따라가지 않으면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지하실은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내뿜었어요. 습한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녹슨 철제 침대 5개가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얇은 매트리스가 몇 개 더 깔려 있었죠. 여기가 내 자리야.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겨울에게 구석의 매트리스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어가 아니라 영어였지만 겨울은 손짓으로 이해했어요. 그날 밤 겨울은 처음으로 규칙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지하실에서는 절대 울지 않는다. 울면 저녁을 못 먹는다. 두 번째, 아침 6시 전에 일어나 세면을 끝낸다. 늦으면 아침을 못 먹는다. 세 번째, 바커 부부 앞에서는 항상 웃는다. 웃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네 번째, 서로를 고자질한다. 규칙을 어긴 아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함께 벌을 받는다. 다섯 번째, 학교에 대해 묻는 사람이 있으면 홈스쿨링을 받는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학교는 없었습니다. 교육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겨울은 지하실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바커 씨가 커다란 상자들을 내려왔어요. 통조림 상자들이었습니다. 라벨을 떼고 새 라벨을 붙여 바커 씨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통조림의 낡은 라벨을 벗기고 새 날짜가 적힌 라벨로 교체하는 작업이었죠. 하루에 200개. 못 채우면 저녁 없어. 겨울의 손은 너무 작았습니다. 3살배기의 손으로 라벨을 떼는 건 쉽지 않았어요. 손톱이 벗겨졌고 손가락 끝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빨리 안 해? 바커 씨의 고함에 겨울은 움찔했습니다. 손이 더 빨리 움직였지만 통조림은 바닥에 떨어졌어요.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쓸모없는 새끼. 겨울은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 수 없었어요. 첫 번째 규칙. 울면 저녁을 못 먹습니다. 그날 겨울은 42개를 채웠습니다. 200개에는 한참 모자랐죠. 저녁 식탁에 겨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넌 한국에서도 버려졌어. 엄마도 아빠도 너를 원하지 않았어. 바커 부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넌 길바닥에서 죽어. 이해해? 겨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끄덕여야 한다는 건 알았어요. 밤마다 바커 부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버려진 아이. 쓸모없는 존재. 죽을 뻔했던 내가. 3살, 4살, 5살. 겨울은 자라면서 그 말들을 점점 더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버려진 쓰레기라고, 살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7살이 됐을 때 겨울은 농장 창고에서 자재를 옮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자신의 몸무게만 한 나무 상자들을 들어 올리고 트럭에 실었어요. 허리가 휘고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였습니다. 하지만 겨울에게는 탈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실 벽 구석, 파이프 뒤편에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겨울은 그곳에 숨어서 바닥에 떨어진 돌멩이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벽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누나의 얼굴, 어렴풋이 기억나는 엄마의 모습, 한국에서 본 하늘, 고아원의 작은 방. 선은 삐뚤삐뚤했고 형태는 불분명했어요. 하지만 겨울에게 그것은 전부였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죠. 누나, 어디 있어? 겨울은 벽에 그린 누나의 얼굴에 손을 대며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벽만이 손바닥에 닿았을 뿐이에요. 10살이 됐을 때 겨울은 벽 한쪽 면을 완전히 채웠습니다. 수백 개의 얼굴들, 나무들, 새들.
모두 그가 잃어버린 세상의 조각들이었어요. 박허 부부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거였죠. 아이들의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는 정부 보조금과 아이들의 노동으로 버는 돈뿐이었어요. 겨울은 12살이 됐습니다. 이제 하루에 300개의 라벨을 교체할 수 있었어요. 농장 일도 혼자서 해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는 계속 비어 있었습니다. 누나, 나 여기 있어. 찾아줘. 벽에 대고 작게 속삭이는 밤이면 겨울은 여전히 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2000년 3월 어느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박허 부부의 집 맞은편에 사는 헨리 노인은 그날도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던 그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실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들려오는 작은 소리, 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또 울고 있군. 헨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지난 몇 년간 그는 수없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박허 부부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라 믿었죠. 10명의 아이를 키우다니 성인의 본복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어요. 홈스쿨링이라고 했지만 교재를 든 모습도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트럭에 짐을 싣고 창고를 드나들 뿐이었죠. 그리고 매일 밤 지하실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더 이상은 못 참겠어. 헨리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동보호국에 전화를 건 건 그날 새벽 4시였어요. 박허 부부 집을 조사해 주십시오. 뭔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사흘 후 경찰과 사회복지사들이 영장을 들고 박허 부부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 여세요. 경찰입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박허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무슨 일이십니까? 집안을 수색하겠습니다.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 침실, 부엌, 모든 곳을 뒤졌어요. 그리고 지하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열쇠를 내놓으십시오. 저기는 창고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열쇠. 경찰의 고함에 박허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내밀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악취가 솟아올랐습니다. 곰팡이 냄새, 땀 냄새, 그리고 오래된 공포의 냄새. 계단을 내려가자 9명의 아이들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15살 소년이 가장 앞에 서 있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는 너희를 구하러 왔어. 여경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을 내밀었죠. 하지만 겨울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12년을 지하실에서 보낸 소년에게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건 구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또 다른 공격이었어요. 애들아, 나와. 이제 안전해. 경찰이 다가갔지만 아이들은 모두 벽에 등을 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세뇌가 너무 깊었어요. 바깥 세상이 더 위험하다고, 박허 부부만이 자신들을 원한다고 믿도록 길들여진 아이들. 결국 아동심리 전문가가 투입됐고 3시간에 걸친 설득 끝에 아이들은 지하실을 나왔습니다.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하나씩 실려갔습니다. 겨울이 마지막이었죠. 잠깐만요. 겨울은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지하실로 뛰어내려갔습니다. 벽 구석, 파이프 뒤편으로 손을 뻗었어요. 낡은 손수건 하나. 누나가 준 그 손수건을 꺼내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요. 여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달 후 법정. 검사가 겨울을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바커 부부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나요? 겨울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15살 소년의 목에서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해도 괜찮아요.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겨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분들이 있어서 살 수 있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저를 키워주셨어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잘 곳도. 거짓말이잖아. 방청석에서 헨리 노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매일 밤 우는 소리를 들었어. 지하실에 갇혀서. 겨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들도 날 버릴 거야. 또 혼자가 될 거야. 심리 상담사 제인이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겨울은 스톡홀름 증후군을 겪고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된 거죠. 이건 학대 피해자들에게 흔한 반응입니다. 그녀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겨울의 마음속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4개월간 계속됐습니다. 결국 바커 부부는 아동학대, 노동착취, 사기 혐의로 각각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서류 정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민권이 없다고요? 사회복지사가 서류를 보며 놀랐습니다. 바커 부부는 정부 보조금만 챙겼을 뿐 입양 서류를 단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영주권도 시민권도 없었습니다. 겨울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죠.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보호시설에서 지내면서 서류를 정리해야 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10년이 지났습니다. 성인이 된 겨울은 보호시설을 나왔어요. 25살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사회보장번호가 없으시네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서류가 없으면. 겨울은 거리를 헤맸습니다. 낮에는 식당 뒷골목에서 설거지를 했고 밤에는 공원 벤치에서 잤어요. 40년을 미국에서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원 벤치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던 겨울은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너덜너덜해져서 원래 색도 알 수 없었어요. 누나, 나 이제 어떻게 하지? 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몰랐습니다. 지구 반대편 한국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미친 듯이 찾고 있다는 걸. 25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2023년 11월 시카고 외곽에 버려진 건물. 겨울은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28살 청년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공원 벤치에서 쫓겨난 그날 겨울은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맸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이 보였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하룻밤만 쉬자. 겨울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냄새와 쥐 냄새가 났지만 비는 막을 수 있었어요. 구석에 쓰러진 골판지 상자들을 펴서 바닥에 깔고 누웠습니다. 3시간 후 손전등 불빛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거기 움직이지 마. 경찰이었습니다. 건물 주인의 신고를 받고 온 거였죠. 일어서. 손들어. 겨울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손을 들었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죠. 지난 몇 년간 수없이 경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신분증 있어? 없습니다. 이름이 뭐야? 윈터 바커입니다. 경찰이 무전기에 대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기록이 없네. 사회보장번호는? 없습니다. 주소는? 없습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갑 찰게.
무단 침입 혐의야. 차가운 쇠가 손목을 감았습니다. 겨울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저항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경찰서에서 하루, 법원에서 이틀. 보통이라면 벌금형으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보통이 아니었죠.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회보장번호 없음, 출생증명서 없음, 여권 없음. 이민국에 조회한 결과 불법 체류자로 분류됩니다. 판사님, 저는 3살 때 이 나라에 왔습니다. 40년을 여기서. 하지만 합법적인 서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민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일주일 후 겨울은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됐어요. 철창 안에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온 가족, 중국에서 온 노인, 온두라스에서 온 10대 소년. 모두 추방을 기다리고 있었죠. 넌 어디서 왔어? 옆에 앉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왜 여기 있어? 겨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을까? 40년을 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영어밖에 못했고 한국은 기억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미국은 그를 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나라는 여기가 아니야. 이민국 직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줄게. 한국은 제 나라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이야. 입양 서류가 완료되지 않았으니까. 겨울은 철창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바닥에 박혔어요.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구나. 3주가 지났습니다. 추방일이 정해졌어요. 2024년 1월 15일. 그날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윈터바커? 젊은 여자가 수용소 면회실에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었어요. 저는 엘레나 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제가 무료로 맡겠습니다. 엘레나는 의자에 앉으며 서류철을 펼쳤어요. 당신 이야기가 지역신문에 실렸어요. 입양인 추방 사건이라고. 제가 이런 케이스들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겨울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다고요? 네. 일단 한국 쪽 기록부터 찾아봤어요. 엘레나가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한국어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당신의 원래 이름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겨울, 1983년 12월 21일생, 서울 출생. 겨울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겨울? 3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었어요. 아주 먼 옛날 누군가가 그렇게 불렀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죠. 엄마가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겨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매가 한 명 더 있다고 나와 있어요. 한여름, 1980년생. 누나. 겨울이 소리쳤습니다. 누나를 찾아주실 수 있나요? 제발. 이미 찾았습니다. 엘레나가 미소를 지었어요. 프랑스 파리에 살고 있더군요. 연락을 취했고 내일 화상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날 밤 겨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재회. 누나는 자신을 기억할까요? 자신을 용서할까요? 다음 날 오후 면회실의 낡은 컴퓨터 앞에 겨울이 앉았습니다. 화면이 연결됐어요. 그리고 나타난 얼굴. 겨울아. 40대 중반의 여자였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똑같았습니다. 겨울이 기억하는 공항에서 자신을 향해 손을 뻗던 그 눈빛. 누나. 겨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구나. 여름도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어요. 미안해, 겨울아. 언니가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누나 잘못 아니에요. 매일, 매일 생각했어. 내가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저도요. 저도 매일 누나 생각했어요. 화면 너머로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간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눈물로 쏟아져 내렸죠. 겨울아, 이제 괜찮을 거야. 언니가 뭐든지 할게. 변호사비도 뭐든지. 누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엘레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추방을 막아야 하고 당신의 권리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그녀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겨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2024년 1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고층 빌딩. 순자홀딩스 회장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창을 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시선은 사무실 한쪽 벽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벽 전체를 뒤덮은 세계지도. 빨간 핀이 수십 개 꽂혀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 노르웨이 오슬로, 스웨덴 스톡홀름,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모두 한국 아이들이 입양간 도시들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전단지들이 빼곡했습니다.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해외 입양아 정보 구함. 1983년 12월생 남아, 1980년 9월생 여아. 순자가 지난 30년간 뿌린 전단지들이었죠. 회장님, 내일 주주총회 자료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책상에 놔둬. 순자는 서류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하나가 들어 있었죠. 첫 장을 펼쳤습니다. 3살배기 남자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볼에 보조개가 패인 채. 겨울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우리 아들. 순자의 손가락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 1994년. 당시 순자는 32살이었습니다. 폭력적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었어요. 도박빚에 찌들어 있던 남편은 매일 술에 취해 집에 왔고 순자를 때렸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남편의 고함이 울렸던 그날 밤, 순자는 새 아이를 안고 떨고 있었어요. 첫째 딸 봄이, 둘째 딸 여름이, 셋째 아들 겨울이. 엄마 무서워. 여름이가 울먹였습니다. 순자는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순자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새 여자를 만났어요. 재혼을 하려면 아이들이 방해가 됐습니다. 애들은 내가 알아서 할게. 어느 날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어요. 무슨 소리야? 애들을 어쩌겠다는 거야? 시골 친척 집에 맡기면 되지.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1994년 8월 순자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없었어요. 애들 어디 갔어? 애들. 순자는 미친 듯이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서 쪽지 하나를 발견했죠. 애들은 좋은 곳으로 보냈다. 더 이상 찾지 마.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좋은 곳이라니. 무슨 소리야?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경찰은 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친권자가 아이를 데리고 간 거면 유괴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 아이들인데. 남편분을 찾으세요. 하지만 남편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석 달 후 우연히 단서를 발견했어요.
남편의 친구가 술김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해외 입양 브로커한테 넘겼다던데. 순자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해외 입양? 내 아이들을? 그날부터 순자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입양 기관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요. 제 아이들이에요. 어디 갔는지만 알려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정보를 사고 해외를 다니고 사람을 고용하려면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순자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했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잠은 3시간. 나머지 시간은 모두 돈을 벌고 아이들을 찾는 데 썼습니다. 5년이 지나 작은 식당을 차렸어요. 10년이 지나 체인점 3개를 만들었습니다. 15년이 지나 외식 기업으로 성장했죠. 하지만 아이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사업이 커질수록 더 많은 자원을 투입했어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해외 한인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프랑스로 날아가고 노르웨이로 날아가고 미국을 17번 왕복했어요. 2010년 첫 번째 소식이 왔습니다. 첫째 따님을 찾았습니다. 노르웨이 오슬로에. 순자는 그날로 비행기를 탔어요. 하지만 보미는 순자를 거부했습니다. 당신을 엄마로 인정할 수 없어요. 저는 노르웨이 사람이에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2018년 둘째 소식이 왔습니다. 둘째 따님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여름이는 달랐어요. 엄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예요? 그래, 엄마야. 미안해, 너무 늦었지? 모녀는 파리의 한 카페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 겨울이는 여전히 찾지 못했어요. 2023년 12월 어느 날 밤, 순자는 회장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또 한 해가 가고 있었어요. 겨울이 없이. 아들아, 엄마가 꼭 찾을게. 어디 있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시카고 한인회 회장이었어요. 순자 씨, 뉴스 봤어요? 무슨 뉴스요? 입양인 추방 사건. 이름이 윈터바커라는데 한국명이 한겨울이래요. 1983년 12월생. 순자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시카고 이민국 수용소에 있대요. 추방 위기래요. 순자는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기사를 검색했어요. 40년 미국 거주 입양인 서류 미비로 추방 위기. 사진이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의 청년. 하지만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3살 때 그 아이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겨울이, 우리 겨울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비서를 불렀어요. 미국 최고의 이민 변호사를 찾아. 돈은 상관없어. 지금 당장. 어느 정도 규모로. 전부야. 우리 회사 자산 전부를 걸어도 좋아. 순자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시카고의 대형 로펌에 연락했어요. 1억 원을 성금으로 송금했습니다. 제 아들을 지켜주세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엘레나 변호사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추가 변호인단을 꾸려드리겠습니다. 비용은 한국에서 지원됩니다. 엘레나는 놀랐어요. 누가 지원하는 건가요? 익명의 후원자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순자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겨울이가 알면 부담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멀리서 아들이 안전하기만을 바랐습니다. 변호인단이 꾸려졌어요. 이민법 전문가 4명, 국제법 전문가 2명,
인권 변호사 3명, 거대한 법률팀이 겨울이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매일 밤 보고를 받았어요. 재판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증거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입양 당시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좋아. 계속해. 순자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2월 초 순자는 미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회장님, 주주총회가 미뤄. 하지만 중요한 계약이 전부 미뤄.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순자에게 이 세상 모든 성공도 모든 부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되찾지 못한다면 비행기 안에서 순자는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3살배기 겨울이가 웃고 있는 그 사진. 조금만 기다려, 아들아. 엄마가 간다. 순자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30년을 걸어온 길. 이제 끝이 보였습니다. 2024년 3월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겨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41년 만에 밟는 땅이었습니다. 한국. 입으로는 수없이 말했지만 기억나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낯선 나라, 추방당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오는 발걸음이 무겁였어요. 겨울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41년의 삶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었죠. 옷 몇 벌, 낡은 손수건 하나, 그리고 누나와의 사진 한 장.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멈췄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출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켓을 든 사람들, 꽃다발을 든 사람들. 하지만 겨울의 눈에는 한 사람만 보였어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어요. 화장은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3살배기 남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 겨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자도 겨울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겨울아.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공항의 모든 소음을 뚫고 겨울의 귀에 도달했어요. 겨울의 다리가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뛰기 시작했죠. 엄마. 41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순자도 달려왔어요. 두 사람은 공항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겨울아, 우리 겨울아. 순자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겨울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41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멈춰 섰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같이 울었습니다. 공항 직원도 경비원도 모두 그 장면을 지켜봤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순자가 겨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보자. 얼굴 좀 보자. 겨울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눈 밑에는 깊은 그림자가 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었어요. 많이 고생했구나. 우리 아들. 순자의 엄지손가락이 겨울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었죠. 이제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아무도 너를 다시는 떼어놓지 못해. 겨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공항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자. 내 방이 기다리고 있어. 차는 서울 시내를 달렸습니다. 겨울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높은 빌딩들, 네온 사인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이구나.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미국보다 더 외국 같았습니다. 30분 후 차는 한남동의 고급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도착했어. 순자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넓은 정원이 나타났어요. 잘 가꿔진 나무들과 꽃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쪽에 현대적인 2층 주택이 서 있었죠.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우리 집이야. 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감쌌습니다. 거실에는 부드러운 소파가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의 사진, 학교 사진, 생일 사진들. 저기 계단 올라가서 왼쪽 방이 내 방이야. 겨울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왼쪽 문을 열었어요. 방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새 옷장, 책상, 그리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죠.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과 휴대폰이 있었어요. 내가 필요한 거 다 사뒀어. 부족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순자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겨울은 침대에 앉았어요. 푹신한 매트리스가 몸을 감쌌습니다. 41년 만에 제대로 된 침대였죠. 엄마, 응? 저, 꿈 아니죠? 순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겨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꿈이 아니야. 이제 진짜야. 내가 여기 있고 엄마가 여기 있어. 저녁이 됐습니다. 식탁에는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거 기억해서 만들었어.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겨울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순간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아주 희미하게. 따뜻한 방, 웃는 얼굴, 그리고 이 맛. 이거 먹어본 것 같아요. 순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이것만 먹었어. 매일 엄마가 끓여줬지. 그날 밤 순자는 낡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 상자 안에는 사진첩이 들어 있었어요. 순자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갓난아기의 겨울, 돌잔치 때의 겨울, 세 남매가 함께 있는 사진들. 여기가 내 누나 봄이고 여기가 여름이. 그리고 여기가 너. 겨울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새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기 이것도. 순자가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풀어보니 베넷 저고리였습니다. 작고 하얀 옷이었죠. 내가 태어났을 때 입었던 거야. 엄마가 계속 간직하고 있었어. 겨울은 베넷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된 흔적이 있었어요. 엄마가 버린 줄 알았어요. 절대 안 버려. 엄마는 단 하루도 너희를 잊은 적 없어. 매일 밤 너희 생각하면서 잤어. 왜요? 왜 찾으셨어요? 순자는 겨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세상 어디에 있든 엄마는 너를 찾아야 했어. 다음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순자가 문을 열었어요.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 짧은 머리에 청바지를 입은 여성이었죠. 여름아. 엄마. 누나 여름이 프랑스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거실에서 일어났어요. 여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겨울아. 누나.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끌어안았습니다. 공항에서 떼어진 그날 이후 40년 만의 포옹이었어요. 정말 내가 맞구나. 누나도요. 미안해. 누나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저도 누나 찾지 못해서 미안해요.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둘째 딸, 막내 아들. 쪼개졌던 가족의 일부가 다시 모였어요. 건배할까?
순자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다시 만난 것. 40년이 걸렸지만 결국 우리는 여기 함께 있어. 세 사람의 잔이 부딪혔습니다. 그날 밤 겨울은 자신의 방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1년간의 여정, 지하실의 어둠, 거리의 추위, 수용소의 철창, 모든 고통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겨울에게는 집이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고 누나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낯선 도시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엄마, 여기 있어줘서 고마워요. 작게 속삭이는 겨울의 목소리. 아래층에서 순자도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아, 돌아와줘서 고마워.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입양인 당사자들, 인권활동가들 모두 이 역사적인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어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이 울렸습니다. 순자와 엘레나가 원고 측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겨울이 있었습니다. 원고 측, 진술하십시오. 엘레나가 일어났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구조적 실패입니다. 엘레나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은 20만 명이 넘는 아동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제대로 된 서류도 없이 사후 관리도 없이 버려졌습니다. 피고 측은 반박하십니까? 국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입양은 아동 복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최선이라고요? 순자가 벌떡 일어났어요. 제 아이들이 지하실에 갇혀 노예처럼 일하는 게 최선이었습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순자는 앉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어요. 증인을 부르겠습니다. 한겨울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겨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선서하십니까? 선서합니다. 겨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지하실에 겁먹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당신이 겪은 일을 진술해 주십시오. 겨울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양부모는 저를 학대했고 노동을 착취했습니다. 12년간 지하실에 갇혀 살았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겨울은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짜 문제는 아무도 저를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는 저를 보낸 뒤 단 한 번도 제가 어떻게 사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입양기관의 책임 아닙니까? 국가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입양기관을 감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겨울의 반문에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40년을 미국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민권도 영주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양부모가 서류를 처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그걸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결국 추방당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나라로. 이게 정당합니까? 3살짜리를 강제로 보내놓고 40년 뒤에 너는 우리 국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정당합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수천 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거리에서 떨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추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겨울이 방청석을 돌아봤어요. 입양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국가는 우리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냈다면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겨울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잘했어, 아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됐습니다. 전문가 증인들이 나왔고 통계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미국, 프랑스, 스웨덴의 입양인들이 화상으로 증언했어요. 2024년 9월 판결문이 낭독됐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 법정이 환호로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또한 국가는 해외 입양인의 국회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승리는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겨울 씨, 소감 한 말씀. 이제 시작입니다. 법은 바뀌었지만 현실은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겨울과 여름을 불렀습니다. 너희에게 줄 게 있어. 순자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재단을 만들었어. 겨울의 봄 재단. 해외 입양인들을 돕는 재단이야. 시민권 취득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자문. 모든 걸 할 거야. 엄마, 너 혼자만 구하려고 부자가 된 게 아니야. 너 같은 아이들을 모두 구하려고 부자가 된 거야. 겨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대표를 맡을게요. 그럴 줄 알았지. 순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석 달 만에 200명의 입양인을 도왔어요. 1년 후에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겨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어느 날 사무실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겨울아. 60대 후반의 남자였어요.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머리는 허옇게 새어 있었습니다. 겨울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본 얼굴이었죠. 당신이 아버지? 친부였습니다. 겨울을 팔아넘긴 그 남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남자는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내가. 일어나세요. 겨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용서는 안 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찢어졌어요. 당신 때문에 저는 40년을 지옥에서 살았습니다. 알아. 그래도, 하지만 원망도 안 합니다. 겨울이 말을 이었어요. 당신을 원망하는데 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당신 없이.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나갔습니다. 겨울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끝났구나. 진짜로. 2025년 봄 한강공원.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여름, 겨울. 세 사람이 나란히 강변을 걸었어요. 예쁘다, 그치?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요. 겨울이 대답했어요. 한강의 물결이 노을빛에 반짝였습니다. 겨울아. 네, 엄마. 행복해? 겨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네. 행복해요. 다행이다. 세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저기 사람들 봐. 여름이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가족들이 앉아 웃고 있었어요. 우리도 저래. 응. 우리도. 겨울은 멈춰서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그래, 찍자. 세 사람이 모였어요. 엄마가 가운데, 양쪽에 딸과 아들. 지나가던 사람에게 부탁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겨울은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결국 집으로 돌아왔구나. 그날 밤 재단 웹사이트에 새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신의 겨울이 아무리 길고 춥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누군가는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봄은 옵니다. 당신을 포기하지 않은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의 겨울도 반드시 끝납니다. 한겨울. 그 글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이 읽었고 수백 명이 댓글을 달았어요. 저도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같아요. 당신의 용기가 저를 살렸습니다. 겨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어요. 수천 명의 겨울들을 위해 그는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모든 겨울이 끝나는 날까지 당신만의 따뜻한 봄을 응원합니다. 입양은 또 다른 세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선택당하는 삶이 온전히 빛을 받지 못할 때 모든 게 시들어버립니다. 시든 꽃이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 갖고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